우리나라는 최근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살, 남성은 80살이에요. 굉장히 길죠?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기는 대부분의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몸을 집어삼키거든요. 그래서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암을 관심 있게 공부하는 의사다 보니까 오늘은 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자면 남녀 모두 공통으로 암이 부동의 1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병이 제일 무서우세요 하면은 암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암이라는 단어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죽을 병이라는 인식이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조기에 적절하게 발견하고 치료한 다음에 계속 관리만 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걸렸다고 막 죽을 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암도 적절히 발견하고 관리만 한다면 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냥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하고 운동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은 왜 죽을까요? 암덩어리가 몸에 생긴다고 바로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이 암이 관리가 되지 않고 계속 커지다가 다른 장기로 전이하고 그 장기를 망가뜨리면 그때 사람이 죽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만 하면 암 때문에 죽을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암뿐만 아니라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조기에 찾아서 암뿐만 아니라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조기에 찾고 치료하자. 이게 바로 건강검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챙기셔야 될 단 한 가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국가건강검진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기본적인 몇 가지 암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국가건강검진만큼은 꼭 챙기셔야 되는 필수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강검진, 돈 들어갈 텐데 왜 전 국민한테 해주는 걸까요? 아픈 국민이 많아지면 의료비 사용도 높아지고 또 국가 생산력도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환들은 조기에 찾자, 이래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국가건강검진에서 암검진이 있는데 이 암검진은 연령대에 따라서 항목이 조금 달라져요.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살부터 진행하고요. 대장암 검진은 50살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20살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폐암 검진 같은 경우는 55살부터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 건강검진만 믿고 있으면 모든 암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6가지 암들은 검사하기 위해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암들을 따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암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암만 검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병원에서 있었던 환자분의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췌장암 3기를 처음 진단받고 오셨던 5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평소에 국가건강검진을 빼놓지 않고 받으셨고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국가에서 시키는 건강검진도 다 했고 내시경도 다 받았고 했는데 어떻게 췌장암이 생기는 걸 알 수 없었냐, 이렇게 의료진을 약간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검진은 다 받으셨지만 정작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검진은 빼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정말 최소한의 암만 검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하려면 약간의 비용을 더 들여서 몇 가지 항목들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받거든요. 그러면 한번 건강검진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보통 한 70개, 80개 막 이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몇백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맞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검사는 아니고요. 오히려 비싼 검사 중에서 쓸데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나쁜 검사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가 지나치게 정확해서 쓸데없는 검사들을 더 시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검사는 불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권장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비추천 검사 PET-CT입니다. CT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몸을 잘게 단면으로 쪼개가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 앞에 PET라는 단어가 붙으면 조금 다른 검사가 됩니다. PET-CT는 몸에 방사성 물질을 주사해서 어느 부위에 방사성 물질이 많이 가서 달라붙는지를 CT로 보는 검사예요. 방사성 물질을 주사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의 약 200배 정도 되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성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의 8배 정도의 수치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방사선에 쓸데없이 노출되면 그 자체로 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건강검진으로 하기엔 너무 과하고요. 그 결과도 쓸데없이 정확해서 몸속에 있는 염증도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 염증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또 추가 검사를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PET-CT는 너무 과도한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비추천 검사 복부-CT예요. 복부-CT는 췌장이나 신장, 비장처럼 몸속 깊숙이 있는 장기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가면 이 복부-CT 하루에도 한 몇백 개씩 찍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부-CT도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복부-CT를 자세히 보려면 조영제라는 물질을 써야 되는데 이 조영제가 또 콩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검진 목적으로 보통은 권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담도암이라던가 췌장암, 신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걸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면 주치 상의하에 제한적으로 찍을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췌장암이나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 50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런 암들이 걱정된다고 무분별하게 복부-CT를 찍으면 쓸데없이 방사선 노출되고 그리고 조영제에도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비추천하는 검사 세 번째, 뇌 MRI입니다. MRI는 CT보다 더 비싸니까 좋은 검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뇌 MRI는 실제로 뇌경색이나 뇌종양, 치매 이런 질환들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매나 두통이 의심된다고 뇌 MRI를 찍으면 대부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증상 없이 그냥 검진 목적으로 MRI를 찍는 건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추천 검사 네 번째, 암표지자 검사예요. 암표지자라는 거는 피검사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검사인데요. 예를 들면 췌장암은 CA19-9, 간암은 AFP 이렇게 각 암들마다 연결되어 있는 종양표지자 검사가 있어요. 피검사로 이 수치를 봤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건강검진에 이거를 막 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표지자는 원래 암을 검진할 때 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계속 CT를 찍으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검사로 이 암이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이거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이 암표지자가 높아졌다고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리 추천드리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추천 검사 마지막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이 소리를 이용해서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는 검사인데요. 보통은 신부전이나 아니면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고혈압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큰 수술을 받기 전에 심장 기능이 괜찮은지 보려고 하는 검사예요. 이런 심장 초음파, 특별한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도 별로 없긴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심장 초음파는 검진용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이상 질환들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검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권장하는 검사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장드리는 검사, 바로 복부 초음파입니다. 앞에서 초음파라는 거는 이 소리를 통해서 몸속 장기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부 초음파는 초음파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간이나 췌장, 담도, 비장 이런 장기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복부 CT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높지만 이 복부 초음파는 몸에 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임산부한테도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면서 몸에 해로운 건 없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검사고요.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받아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은 은근히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조기에만 확인할 수 있으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말하자면 좋은 암이에요. 이런 갑상선 초음파는 4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권장드리는 세 번째 검사, 뇌 MRA입니다. 앞에서 뇌 MRI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MRA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MRA는 뇌 혈관을 위주로 볼 수 있는 정밀한 검사인데요. 머릿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뇌 동맥류를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뇌 동맥류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서 눈치를 못 채는데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 3명 중에 2명은 사망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질환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뇌 동맥류를 일찍 찾을 수만 있다면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터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요. 은근히 어린 나이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대 넘어가면 뇌 MRA 검사는 한 번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추천드리는 검사,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아니면 성인병이랑 굉장히 연관도가 높아요. 만약에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 경화 같은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다른 쪽에도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넘어가면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드리는 마지막 검사, 기본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예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혈액 검사, 소변 검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예요. 이런 혈액 검사, 소변 검사는 저는 못해도 반년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 혈액 검사 받으려고 별 이유도 없이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건 약간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감기라던가 장염이라던가 이런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그때 혈액 검사를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을 지킨 다음에 가는 것이 좋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검진만 잘 챙겨도 진짜 대부분의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하고 별 문제 없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검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건강검진은 좋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결과를 보고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잘 맞는 의료기관을 하나 찾아놓고 거기를 꾸준히 다니면서 결과를 쌓아놔야 이 결과를 보는 의료진도 이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 더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은지 꿀팁 3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첫 번째,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형 건강검진센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검사는 시술하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CT같이 결과가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사할 때 못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곳은 아무래도 이 검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스럽게 중요한 질환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건강검진센터는 피하자,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료진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소속된 곳인지 이것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진 성수기인 11월, 12월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국가건강검진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쯤 가가지고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붐빌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스럽게 모든 검사들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중요한 결과를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널널한 시기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든 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73%입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아요. 만성 콩팥병의 5년 생존율이 39%인 것에 비하면 암은 옛날만큼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암을 우습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암은 여전히 불치병이에요. 우리가 암을 유전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암은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모든 습관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발암물질을 피하고 또 건강검진을 잘 챙기자 이런 잔소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암에 걸릴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만약 내 몸에 걸리게 되면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아직 암을 진단받지 않은 분이라면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미 암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면요,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같은 관리하면 되는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냉장고 안에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지퍼백, 비닐봉지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런 반찬통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대로 방치하고 사용하면 아토피나 알러지, 비염, 치매,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주의하셔야 될 첫 번째 주방용품 바로 플라스틱 반찬통입니다. 이 플라스틱 반찬통이 위험한 이유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환경 호르몬 때문이에요. 환경 호르몬 중에서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소제 성분인데요. 플라스틱이 원료인 장난감 아니면 반찬통, 화장품통, 생활용품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프탈레이트, 환경 호르몬의 대표 주자인데요. 내분비 장애나 성장 발달 장애를 일으키고 신경 독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게는 소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프탈레이트를 이비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플라스틱통을 가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냉장고에 넣었을 뿐인데 여기서 이런 물질들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실제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3,3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소변 속에 있는 프탈레이트의 농도를 측정했거든요. 그 결과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할 때 플라스틱 통이라던가 지퍼백, 비닐 이런 것들을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 소변 속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37%까지 높게 확인이 됐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아무리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을 했더라도 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탈레이트 말고 비스페놀 A라고 부르는 환경 호르몬도 문제인데요. 비스페놀 A는 우리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이랑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분비 질환, 비만이나 당뇨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반찬통에는 식품을 오래 보관하는 게 좋지 않고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스테인리스 아니면 유리로 된 반찬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주방용품 두 번째, 바로 일회용 배달음식 용기예요. 요즘 많이들 바쁘시다 보니까 배달음식 시켜 먹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주말에 피곤하고 그러면 배달음식 자주 시켜 먹는데요. 이렇게 먹다가 남은 음식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보통 귀찮으니까 그냥 비닐랩 씌워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보관을 하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보통 먹다 남은 배달음식 있으면 비닐랩으로 덮어가지고 냉장고에 그냥 보관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요런 일회용 배달 용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이 배달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결과 5mm 미만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용기 하나당 평균 29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 그대로 먹어버리면 크기가 작으니까 피 속을 따라 돌다가 온갖 장기에 가서 박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치매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혈관벽이나
폐, 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염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이렇게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 궁극적으로 암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받아다가 그냥 그 용기 자체로 드시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또 데펴 먹고 이런 거는 그냥 발암물질을 입에 털어넣는 꼴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귀찮긴 하지만 배달 음식을 받으면 사기로 된 그릇에 옮겨 담아가지고 드시고 보관할 때도 이 채로 보관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요. 그냥 두면 위험한 주방용품 세 번째, 바로 오래된 식용유예요. 우리 오래된 기름통 열어가지고 냄새 맡아보면 기름 쩐내가 나거든요. 이게 바로 상한 기름이에요. 식용유는 열, 빛, 공기 이렇게 세 가지랑 접촉을 하면 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상한 기름에서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흔히 얘기하는 몸에 좋은 식용유들이 더 빠르게 산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산패된 식용유를 계속 섭취하면요. 일단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모세혈관들이 막히게 되고요. 미세한 뇌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신경 전달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생길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한 오메가3가 산패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신장암이나 대장암,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쩐내가 나는 상한 기름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음식에 사용하는 건 그냥 발암물질을 그대로 먹는 꼴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식용유 상하지 않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식용유가 상하는 세 가지 이유 설명드렸어요. 열, 빛, 공기 이 세 가지를 차단해 주면 됩니다. 일단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빛이 들어가지 않게 어두운 선반에 넣어주시고 또 갈색 병에다가 담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랑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식용유는 사용할 때만 뚜껑 열고 꼭 닫아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기억해주세요. 조심하셔야 될 주방용품 네 번째, 바로 코팅된 프라이팬이거든요.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프라이팬은 요리할 때 들러붙지 않도록 코팅이 싹 돼 있습니다. 이 코팅하는 물질을 테플론이라고 불러요. 사실 테플론이라는 물질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섭취해도 큰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테플론을 이 알루미늄에다가 갖다 붙이는 접착제 성분, 과부라 화합물이 문제입니다. 이 물질을 PFOA라고 부르는데요. 이 PFOA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신장암이나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라 화합물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빠져나가요. 최대 4년까지 몸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 PFOA free라고 찍혀있는 제품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이 PFOA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출 한도 이내로 적게 들어있다는 뜻이라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절대로 긁히지 않게 설거지할 때 철수세미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조리할 때도 요 철로 된 조리기구로 해가지고 긁히지 않게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요. 세라믹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된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긁히더라도 이 위험한 물질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집에 있는 테플론 프라이팬은 긁히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안전한 세라믹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바꾸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주방용품 다섯 번째, 바로 비닐랩이에요. 비닐랩도 이 음식 보관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이 비닐랩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랩은 가정용이 있고요. 그리고 가게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은 폴리에틸렌, PE라는 성분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산업용은 PVC 성분이 주를 이루는데요. 가정용에서는 유해 성분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안전하지만 이 산업용 비닐랩이 조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 딱딱한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소제 성분을 좀 많이 넣었어요. 특히 열을 가했을 때 이 환경 호르몬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고기 샀을 때 이 고기를 랩에 뚫뚫 말아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한다. 이것도 환경 호르몬을 그냥 섭취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고 있었던 주방 속의 발암물질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이랑 영양제, 운동 이런 걸 아무리 챙기더라도 이렇게 일상생활
생활 속에서 발암물질을 섭취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우리 집 주방에는 발암물질이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다면 꼭 신경 써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피 속에 지방이 둥둥 떠다닌다 그래가지고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지혈증의 그 유병률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성인의 고지혈증 유병률 대략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5명 중에 1명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지혈증 환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현대인들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만 맞는 답이에요. 기름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단 음식이라는 사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마카롱이나 빵, 믹스커피처럼 달달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폭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이 혈당을 지방세포나 간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간에 축적된 혈당이 우리 몸속에서 잔여 열량으로 바뀌면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중성지방이 피 속으로 녹아 나오면 그게 바로 고지혈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기름진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고지혈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 거죠. 고지혈증이 생기면 관리를 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는데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바꿔 말하자면 고지혈증에 걸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위험한 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해가지고 3대 만성질환 세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에 걸리고 그걸 방치하면 나머지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고혈압에 걸린 사람 중에서 72%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요.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87%가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3대 만성질환에 한꺼번에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위험한 질환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면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상경화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끈적끈적한 죽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혈액 속에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혈관벽을 파고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염증세포가 우리 몸을 돌다가 찌꺼기를 잡아먹게 돼요. 이렇게 잡아먹으면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혈관벽에 붙고 혈관을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이 정말 많은데요.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겠죠. 둘 중에서 어디가 막히는 게 더 쉬울까요? 얇은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고요. 이 얇은 혈관들은 여러 가지 장기에 다 분포해 있어요. 그 중에서 뇌, 아니면 심장, 이런 중요한 장기들의 얇은 혈관들이 많고요. 이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그때는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그냥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암의 유병률을 높이는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일단 암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유전자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걸 그걸 암이라고 부르거든요.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2가지 꼽자면 만성염증 그리고 저산소증입니다. 고지혈증은 이 2가지에 모두 다 관여하고 있어요. 일단 피 속에 넘쳐나는 지방들이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산화가 된 지방은 찌꺼기로 작용을 하고요. 염증 세포들이 이 찌꺼기를 잡아먹으면서 계속 몸속을 염증 상태로 만드는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세포의 DNA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로 암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고지혈증은 혈관을 끈적끈적한 물질로 막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모세혈관이 정말 많아요. 모세혈관을 다 이어붙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정말 길다고 합니다. 이런 혈관들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산소도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으면 둘 중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어떤 게 더 잘 살아남을까요?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산소가 30% 적은 환경에서도 더 잘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몸속의 환경이 저산소 상태가 되면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고지혈증은 만성염증 그리고 저산소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암의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아니면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전립선암, 췌장암, 폐암, 난소암 이런 종류의 암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이 약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경로를 막아줍니다. 물론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좋은 약이긴 하지만요. 스타틴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근육통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은근히 생깁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정말로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이 고지혈증 이거 약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그냥 카더라 이런 수준의 정보 말고 실제로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그런 식품들 위주로 소개해 드려 볼 겁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피검사를 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식품 바로 견과류입니다. 우리 견과류라고 하면 왠지 기름지고 느끼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고지혈증에 좋다고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미국 FDA에서는 2003년부터 이 견과류의 경우 꾸준히 섭취를 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이런 효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가했어요. 이런 견과류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때문이에요. 2013년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굉장히 길게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연구 결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20%까지 낮아졌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진행됐던 메타 연구가 있는데요. 이 메타 연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모아가지고 다시 분석한 굉장히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거든요. 그 결과 하루에 42.5g, 그러니까 대략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 2번째,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여러 가지 식용유 중에서 오메가3의 함량이 가장 높은 식용유에 속하거든요. 이런 들기름 꾸준히 섭취를 하면요, 중성지방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전도 줄이고요, 우리 몸의 염증도 낮춘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열하지 않은 냉압착 생들기름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아서 몸에 좋은 기름이지만요, 가열하거나 아니면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굉장히 쉽게 되는 불안정한 식용유이기도 해요. 식용유가 산패가 되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 발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들기름은 꼭 냉압착으로 드셔라 기억해 주시고요. 들기름의 효과에 대해서 진행됐던 연구도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란 연구팀이 10개의 연구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봤는데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의 수치가 모두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만 연구팀이 진행했던 실험도 되게 재밌는데요. 21명의 사람들한테 들깨가루를 40g씩 4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시켰어요. 이렇게 4주를 복용시키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졌고요, 항산화 지표는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식품 3번째, 바로 늘보리입니다. 보리는 2종류가 있어요. 그게 껍질이 잘 벗겨지는 종류를 쌀보리, 그리고 껍질이 붙어있는 종류를 늘보리라고 하는데요. 이 늘보리,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일단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왜 낮추는 걸까요? 담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서 배출을 합니다. 하루에 500에서 1000cc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도와줘요. 그리고 기능을 다한 담즙은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재활용하는 거죠. 만약에 이 담즙이 재흡수되기 전에 변으로 배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담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새롭게 써야 되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식이섬유는 담즙을 그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찐득찐득한 젤 형태가 되거든요. 이 젤이 담즙을 싹 쓸어내는 걸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늘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부르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늘보리의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도 있어요. 보리의 효능과 관련해서 2004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연구에서는 26명의 성인한테 약 5주 동안 보리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섭취시켰어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 확연히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권장드리는 늘보리의 섭취량은 하루에 30에서 50g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양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음식들도 존재하는데요.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이런 음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평소 드시던 음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지혈증이 안 좋은 첫 번째 음식,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물론 고기에 있는 지방, 비계 이런 게 고지혈증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상식은 있으시죠? 우리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비계를 싹 도려내고 먹으면 고지혈증에 안전할 것 같잖아요.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 같은 식품을 많이 먹으면 거기에 단백질이 정말 많은데요. 이 단백질이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한 단백질이 장으로 들어가서 유해균을 만나면 TMAO라고 부르는 염증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이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요. 그쪽으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죽상경화증이랑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비계뿐만 아니라 그냥 붉은 고기 그 자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쁜 음식,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고지혈증의 진짜 범인은 단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열량이 피를 돌다가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피로 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팍팍 올리는 음식, 그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드시면 당뇨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에도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뇨랑 고지혈증은 형제 사이예요. 오늘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이 왜 위험한지, 고지혈증이 암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어떤 음식이 좋은지, 고지혈증의 나쁜 음식은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이었다, 그러면 오늘 보신 영상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 나는 잘 먹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어떤 음식이 암에 나쁘고 어떤 음식이 좋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암이 걱정되시면 당뇨 환자처럼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당뇨 환자한테 위험한 음식은 암 환자한테도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5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거니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나쁜 음식,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달달한 음식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약 20배가량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먹고 혈당이 팍팍 올라가면 암세포한테 밥을 주는 꼴인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두 번째, 바로 가공육입니다.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에서는 매년 발암물질 리스트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평소에 먹는 고기 색깔이 어떻죠? 붉은색이잖아요. 그런데 소세지나 스팸 같은 그런 식품들 생각해보면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이 문제인데요.
그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아질산 나트륨 자체는 2군 발암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고기에 들어가서 단백질과 반응을 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고요. 실제로 매일매일 가공육을 50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18%까지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품 세 번째, 바로 젓갈인데요. 사실 우리 젓갈 되게 귀한 식품으로 생각하고 명절 때 뭐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과장해서 젓갈은 비싼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소금 그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닌데요. 젓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 그 안에 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반응하면서 니트로사민,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위암이나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김치도 발효시키는 식품인데 이건 괜찮을까요? 물론 아직까지 김치가 발암물질이다 이런 근거는 없긴 한데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우리 남부지방에서 만드는 김치의 경우에는 새우젓이나 이런 젓갈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김치 종류를 갖다 놓고 이 안에 있는 발암물질의 성분을 조사했던 연구가 있어요. 그 결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의 경우에는 니트로사민의 함량이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발효시키는 온도도 중요한데요. 이 0도씨에서 4도씨 안쪽으로 차갑게 발효시킨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함량이 높지 않지만 17도 이상에서 푹푹 삭힌 김치는 니트로사민의 함량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젓갈이나 아니면 너무 삭힌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세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품 네 번째, 바로 우유 그리고 유제품입니다. 물론 우유가 발암물질이라서 아예 드시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유에는 비타민 D라던가 락토페린 같이 몸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유나 유제품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암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처럼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암, 이걸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 해당됩니다. 우리 유제품을 먹으면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몸속에 들어와서 갈락토스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 이 갈락토스가 높으면 난소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하루에 3컵 이상 우유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인자인 IGF-1이라는 성분도 중요한데요. 우유를 마시게 되면 몸속에 있는 IGF-1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혈중 IGF-1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걱정되시는 여성분들은 하루에 우유를 2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요. 마지막은 튀긴 음식입니다. 우리 식용유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지방은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 전체적으로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은 그냥 무조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식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5가지 식품 말씀드려봤는데요.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식품 하나 꼽자면 저는 튀긴 음식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튀긴 음식을 먹어서 과도하게 섭취한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숨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더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암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런 이론은 1950년대부터 나와 있는데요. 정상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는데 암세포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을 계속 섭취하고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세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산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분이랑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려면 건강한 기름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용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요거 간단하게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리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카놀라유가 몸에 나쁘다. 아니면 올리브유로 튀김을 만들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들기름으로 미역을 볶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요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식용유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영양학적 균형. 그리고 두 번째, 산화적 안정성, 그리고 세 번째, 추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식용유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양학적 균형이에요. 우리가 먹는 기름은 몸속에 들어가서 지방산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 지방산의 종류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지방산을 뜻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몸에 좋은 지방산은 오메가3고요. 몸에 나쁜 건 오메가6 그리고 트랜스 지방입니다. 영양학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에요. 한국인들 튀긴 음식이나 삼겹살, 피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서구화된 식단의 경우에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5대 1로 오메가6가 높아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들은 몸을 염증성으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 1을 넘기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3대 1보다 떨어지면 천식이라던가 류마티스염 같은 질환들이 감소한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이 비율이 2.5 대 1보다 낮아지게 되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서 오메가6가 많다 보니까 이 영양학적 균형이라는 것은 오메가3가 많은 기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바로 식용유의 산화적 안정성. 다른 말로 하면 산패예요. 산패라는 건 기름이 상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흔히 주방에 오래 둔 기름 냄새 맡아보면 쩐내가 나거든요. 이걸 바로 상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식용유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 아니면 벤조피렌 같이 발암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음식을 튀기거나 이렇게 온도를 높일 때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튀김은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인 거죠. 말씀드렸듯이 온도를 높이면서 이 식용유의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튀김은 가능한 안 드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튀김을 아예 안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튀김을 피할 수 없다면 꼭 지키셔야 될 조건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온도를 높여도 산패가 잘 되지 않는 안정적인 식용유로 튀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용유를 가열하다 보면 갑자기 연기가 나는 시점이 있는데요. 이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연점에 도달하게 되면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이 급격하게 많이 발생해요. 보통 튀김을 하는 온도가 180도에서 200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안정적인 식용유 어떤 게 있냐고요? 퓨어 올리브유 아니면 아보카도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발연점이 낮은 불안정한 식용유 뭐가 있냐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냥 버진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리에 많이 쓰는 카놀라유, 콩기름 이런 것들도 발연점이 높긴 하지만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안 좋은 지방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건 비추천하는 식용유예요. 그리고 튀긴 음식을 먹을 때 신경 쓰셔야 할 두 번째 조건, 바로 온도는 가능하면 낮추고 튀기는 시간은 짧게 하는 겁니다. 식용유는 가열하는 순간부터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또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암물질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온도로 짧게 하시는 것이 발암물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식용유를 재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식용유는 여러 번 반복해서 가열할수록 여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기름 한 번 뜯어가지고 정말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몸에 안 좋은 거고요. 만약에 튀김을 꼭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새로 기름을 따라서 요 식용유로 요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발연점이 높은 안정적인 식용유로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낮은 온도로 조리를 해주시고요. 기름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식용유 종류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 식용유 만드는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식용유가 몸에 좋을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온 압착유를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온 압착유,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식용유는 크게 압착유 그리고 정제유로 나눠집니다. 압착유는 말 그대로 눌러 짜서 낸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나 코코넛 아니면 아보카도유처럼 그 과육이 살아있는 걸 짰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짜기만 해도 기름이 잘 나옵니다. 반대로 포도씨유, 아마씨유, 들깨 이런 것들은 그냥 짜서는 기름이 잘 안 나오고요. 화학적인 요법을 써서 기름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이걸 정제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제유는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기름 성분만 싹 녹여내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화학 공정을 거쳐서 이 유기용매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산, 강염기 같이 몸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물론 최종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이 물질들을 다 제거했겠지만 그래도 미량의 성분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압착유를 드시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또한 이 압착유도 고온에서 압착하는 게 있고 저온에서 압착하는 게 있어요. 우리 들기름 고온에서 압착하면 굉장히 구수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세상이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맛있는 거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이 걱정되신다면 가열하지 않은 저온 압착유를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암 관련된 정보를 설명드리고 있는 내과의사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은 한번 잃게 되면 절대로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건강 그리고 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도 한번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